안녕하세요. 전 40대 초반 워킹맘입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출산 후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어서 3년이란 시간 동안 남의 아이를 키우다가 아주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연을 보게 됐습니다. 그 두 부부는 낳은 정이냐 기른 정이냐를 두고 갈등했는데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예전에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는 일이 종종 있었지라는 진부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두 아이 중 한 명이 뇌성마비를 앓고 있어서 친모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자신이 키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내 자식이 나도 모르게 다른 부모의 품에서 자라고 있다면, 그리고 지금 내가 키우는 자식이 친부모가 따로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전 직업이 의사라 키운 정도 중요하지만 낳은 정에 좀 더 마음이 갑니다.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 유전자나 혈액형 등 많은 부분들이 일치하기 때문에 친자식은 부모와 거의 한 몸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나 자식이 아픈 경우 친부모는 자신의 목숨도 바쳐서라도 아이를 살리겠다는 분들을 많이 본 터라 의사 입장에선 낳은 정이 많은 부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입양하신 부모님들이 병원에 찾아오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내 뱃속으로 낳았더라면 뭐라도 할 텐데 라는 말을 하십니다. 치료가 힘든 희귀병이나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의 유전자가 어떤지부터 검사를 하게 되니 마음으로 낳은 아이를 안타깝게 보내는 부모들을 보면 그것 또한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와 너무 닮아서 열이면 열, 다 딸이 맞구만 이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땐 아버지보단 엄마를 더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른이 되고 아이를 낳아보니 아버지는 참 기분이 좋으셨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아이랑 어디 갈 때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란 말을 들으면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요. 이건 정말 부모만이 알 수 있는 행복한 감정인 것 같습니다. 5년 전 사실 이런 감정이 이렇게 소중한지 느끼게 된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5년 전 이야기로 같이 돌아가 보실까요? 남편과 전 의대 재학 시절부터 선후배 사이로 지내다가 결국에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CC였습니다. 정말 그땐 남들은 꽃구경도 가고 맛집도 가고 그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저희는 계절 가는 것도 모르고 공부가 곧 데이트였고 데이트가 곧 공부였죠. 선배, 나 오늘 버스 탔는데 완전 시선 집중됐잖아. 봄꽃이 화사하게 핀 줄도 모르고 완전 두꺼운 오리털 점퍼 입고 버스 타니까 사람들이 저 여자 뭐야 이러면서 쳐다보더라고. 완전 웃겼다. 2달을 집에도 못 가고 이러고 있는데 밖에 꽃이 폈는지 꽃이 졌는지 알 수가 없지. 아, 우리 수연이 내가 빨리 호강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좀만 참자. 선배가 호강시켜준다는 말은 정말 좋은데 내 팔자가 그게 아니잖아. 의대는 들어왔고 그것도 응급의학과를 뭣도 모르고 떡하니 선택해서 하늘이 내려준 내가 가야 할 길인가 봐.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만둬. 그러면 되잖아. 선배,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두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 선배는 여기서 멈출 수 있어? 미안, 내가 생각이 짧았다. 우리 수연이 힘내. 다음 주 쉴 때 이 오빠가 맛난 거 사줄게. 좋아. 그런데 우리 이제 오리털 점퍼는 좀 벗자. 이제 봄이잖아. 남편과 전 그렇게 병원에서 동고동락하며 서로를 격려하면서 사랑을 키웠고 결국 바쁜 일정을 쪼개 겨우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치마를 입어서 너무 불편하네. 잘할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 호랑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들어가자. 한 번은 거쳐야 될 일이니까. 파이팅! 파이팅! 전 그렇게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남편의 식구는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전 오빠 동생 장원영이에요. 네, 반가워요. 선배가 동생 자랑 엄청 했는데. 자랑할 거 없는데 오빠가 오바했나 봐요. 그런데 엄마는 왜 안 나오냐? 원영아, 엄마 좀 불러와라. 제가 시댁에 도착한 지 1시간이 지나도 보이지 않던 시어머니.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니, 당신 뭐 했어? 손님을 기다리게 하고 말이야. 기도 좀 하느라고요.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요. 반가워요. 수연 씨라고 했나? 네, 김수연입니다. 그래요. 자, 식사 준비 다 됐으니까 식사부터 할까요?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그리 다정다감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모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둥글둥글한 성격도 아닌 그런 분 같았죠. 자, 식사합시다. 네, 잘 먹겠습니다. 잠깐만, 수연 씨는 이거부터 좀 먹어요. 이게 뭔가요? 그냥 몸에 좋은 거니까 쭉 들이켜요. 엄마, 그래도 집에 새 식구가 들어오는데 좋은 거 먹어야 되지 않겠니? 어서 쭉 마셔요. 뭐 좋은 거면 돌이라도 씹어 먹어야죠. 잘 먹겠습니다. 수연아, 전 의문의 빨간 주스를 원샷했고 먹을 땐 몰랐는데 입에서 비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많이 맡아본 냄새란 느낌도 들었죠. 하지만 어른이 주신 거니 안 먹을 수 없어서 참고 마셨습니다. 어때요? 맛이 괜찮죠? 네. 근데 솔직히 맛은 모르겠고 몸에 좋다니까 먹었습니다. 사슴피가 나쁜 애군을 물리친대요. 우리 집 식구가 된 걸 환영해요. 사슴피? 전 정말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멘붕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라는 게 응급실에서 피범벅이 된 환자들에게서 맡았던 그 냄새였던 겁니다. 수연아, 괜찮아? 밥 먹으면 괜찮겠지. 전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빨리 병원에 가서 박테리아 검사를 받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의 신고식은 무사히 마친 듯 했습니다. 당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우리 집에서 사슴피 안 먹을 사람 있어요? 다들 사슴피 먹고 이렇게 다들 건강하고 아무 탈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다음부턴 그런 거 하지 마. 그 애한테도 부담될 테니까.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은 밖의 일이나 신경 쓰세요. 집안일은 제가 신경 쓸게요. 전 집에 가자마자 다 토해내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했죠. 결혼이 원래 이렇게 힘든 건가 생각도 들고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야, 너 뭘 먹었길래 그래?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너 염증 수치가 높다? 건강관리 좀 해. 솔직히 내가 할 말은 아니다만. 나 오늘 피 먹었어. 뭐? 선배 어머니가 몸에 좋은 거라고 주는데 딱 피 냄새가 나더라니까? 근데 설마 했지. 근데 그게 사슴피였대. 야, 선배 엄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예비 며느리한테 첫날부터 피 마시라니. 내 상식으로는 이해 불가다. 결혼하려면 다 이래야 하나 봐. 내 주변엔 피 마시고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네가 최초일 거야, 아마. 결혼하면 뭐 그런 이상한 거 안 먹어도 되겠지? 내 성격 알잖아. 그렇지. 김수연이 당하고만 있을 사람은 아니지? 그날 이후 선배는 이상하게 제 눈치만 봤고 결혼식 전날까지 죄라도 진 사람처럼 행동했죠. 요즘 왜 이래? 막상 결혼하려니 겁나? 그럴 리가. 근데 왜 이렇게 주눅 들었어? 아니야. 수연아, 내가 너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은 절대 없게 할게. 내 신부가 돼줘서 정말 고마워. 당연한 거 아니야? 장원준 씨, 이제 걱정은 접어두시고 우리 잘 살아봅시다. 알겠지? 전 결혼식을 앞둔 전날 남편을 다독였고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장에 올인했습니다. 직업이 의사다 보니 결혼하고도 서로 일하기가 바빠서 정신이 없었죠. 잠잘 시간도 없이 바빴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의 부름에는 어떻게 해서든 달려가야 했어요. 그게 며느리 된 도리라고 생각했고 제 남편의 어머니였으니까요. 좀 늦었구나. 120km 밟아서 왔는데 차가 좀 막혀서요. 죄송해요. 잠깐 내 방으로 좀 올래? 네. 전 시어머니 방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가도 되나 생각했는데 제가 그만큼 편하니까 방 구경을 시켜주시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방에는 또 하나의 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식구가 됐으니까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할 것 같아서 들어와라. 이 비밀의 문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앉아있는 겁니다. 거기엔 시누이도 있었죠.
우리 며느리예요. 첫 관례는 거쳤고 이제 복된 기도를 여러분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으소서, 복지으소서. 전 둥글게 앉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앉았고 대략 2시간 정도 알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서 넋이 나간 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아가씨, 이 상황 뭐예요? 엄마가 믿는 종교예요. 종교? 크리스찬 쪽 아니면 불교 쪽? 뭐 다른 계열의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솔직히 그때 딱 든 생각은 이거 사이비 종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멀쩡해 보이는데 기도문을 외울 땐 정신이 나간 것처럼 광신도가 되었죠. 어머니, 오늘 새로운 자녀 김수연을 어머니께 바쳤습니다. 당신의 딸 김수연이 복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복 지으소서, 복 지으소서. 교회나 절에도 안 가는 제가 시어머니 말에 이렇게 이상한 종교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니. 그리고 저도 엄마가 있는데 누구 딸이라는 건지. 전 시어머니께 이 상황이 뭔지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잠시 저랑 이야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 무슨 이야기인데? 누구에게나 종교의 자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어머님이 믿으시는 그 종교 신도가 되긴 싫어요. 전 저 자신을 믿고 또 그렇게 살아왔기에 종교의 힘을 빌리긴 좀 이르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저를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 같아서 참석했지만 다음엔 이런 자리엔 절 안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만 병원 일이 매일매일 너무 바쁘게 돌아가거든요. 지금 네 선택이 너에게 재앙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괜찮니? 어머니, 전 지금까지 어머니가 믿으시는 종교 모르고도 잘 살아왔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래? 내가 강요는 하지 않으마. 하지만 어머니의 딸로 널 바쳤는데 이걸 무시했으니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야. 네, 뭐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받아야죠. 근데 제가 대가를 치를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저 지금 또 병원 들어가 봐야 돼서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전 빙빙 둘러서 말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제 생각을 전할 땐 확실히 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그때까지 재앙이고 뭐고 그런 게 어디 있겠냐 생각했습니다. 어디 갔었어? 안 그래도 저녁 시켜놓고 있었는데. 자기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뭘? 어머니 종교. 엄마가 설마 널 불렀어? 부르기만 했으면 다행이지. 어머니 방에 또 작은 방이 있더라고. 거기에 무슨 신도들이 삥 둘러앉아서 막 기도를 하는데 나 거기에 2시간이나 있었잖아. 아가씨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니 그 종교 믿으신 지 꽤 된 것 같던데 도대체 정체가 뭐야? 내가 절대로 너한테는 강요하지 말랬는데 믿으라고 강요하진 않으셨어. 나도 이런 종교의식에 참석할 마음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렸고. 정말? 최대한 예의 있게 말씀드렸어. 어머니도 오케이 하셨고. 수연아, 엄마 전화 오면 되도록 받지 마. 그리고 엄마가 자꾸 너한테 뭐라고 하면 나한테 즉시 말하고. 알겠지? 내가 알아서 할게. 오늘 어머니께 내 의사 확실하게 말했는데 뭐 별일이야 있겠어. 근데 아가씨는 신도 같던데 아가씨는 그 종교를 믿는 거야? 그냥 엄마가 하니까 못 이기는 척 하는 것 같아. 자기는? 자기는 아니지? 난 그것 때문에 엄마랑 많이 싸웠어. 그 뒤론 이야기도 안 꺼내시더라고. 너도 무시해. 알겠지? 전 아니다 싶으면 확실히 끝낸 성격이라 별로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말한 그 재앙은 신이 주신 재앙이 아닌 시어머니가 철저히 계획하에 만든 재앙이었습니다. 너 지금 좀 집에 와야겠다. 지금요?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디 가요? 많이 편찮으세요? 내가 병원 갈 힘도 없구나. 알겠어요. 제가 얼른 갈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전 병원에 이야기를 하고 잠시 외출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할까 하다가 편찮으시다던데 괜히 일을 크게 벌리기 싫어서 저 혼자 어머님 댁으로 갔죠. 어머님! 왔니? 그런데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멀쩡했고 어머니 앞에는 웬 과일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복된 어머니께 과일을 바쳐야 하는데 내가 손목이 너무 아파서 과일을 깎을 수가 없구나. 이거 좀 깎아주고 가라. 네?
이건 내 종교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팔목이 안 좋아서 며느리한테 부탁하는 거야. 왜? 이것도 강요하는 거니? 아니, 그래도 어머님, 저 잠깐 외출 끊고 온 거예요. 너무 편찮으시다 하셔서. 그런데 과일 깎으라고 절 부르신 거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것도 부탁하면 안 되는 거니? 내가 너 시집 올 때 혼수를 해오라고 했어. 뭘 바란 게 있어? 난 그저 며느리로서 역할을 잘해주길 바랄 뿐이었어.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시어머니 말을 계속 무시한다면 이건 좀 아니라고 본다. 이 문제는 사부인과 이야기를 좀 해야겠구나. 아니, 자기가 시킨 일 안 한다고 저희 엄마한테 이르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줄을 서 있는데 과일이나 깎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친정 엄마한테까지 이 일이 알려지면 일만 커질 것 같아서 전 결국 그날 조퇴 신청을 했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과 한 박스, 배 한 박스, 오렌지 한 박스, 그리고 멜론까지. 메스를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겠는데 이걸 다 깎으라니. 정말 필요해서 시키는 일인지 절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시키는 일인지 감이 안 잡혔죠. 원래 집안일은 정말 꽝이라서 과일 깎는 것도 익숙치 않은데 이 많은 걸 깎으려니 진짜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잔소리를 해대는 시어머니 때문에 전 더 속이 터졌죠. 이게 뭐니? 고르게 깎으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리고 다 예쁘게 좀 잘라놓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깎기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아휴. 전 대꾸해봤자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냥 묵묵하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잠시 시어머니는 머리가 아프다며 낮잠을 자러 갔고 전 거실에서 혼자 과일을 깎고 또 깎았죠. 그때 외출했던 시누이가 돌아왔습니다. 언니,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세요? 어머니 호출이요. 근데 이 많은 과일은 다 뭐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떠받드시는 복된 어머니한테 바치는 과일이랍니다. 이렇게나 많이요? 그렇다네요. 언니, 가세요. 이거 제가 할게요. 얼른요. 아가씨, 괜히 그랬다가 아가씨만 혼날 것 같은데. 엄마한테 내가 잘 말할 테니까 얼른 가세요. 얼른. 그럼 부탁 좀 할게요. 언니, 이런 일 시키게 해서 진짜 미안해요. 제가 엄마 대신 사과할게요. 오늘 아가씨한테 하나 빚었으니까 다음엔 내가 아가씨 도와줄게요. 뭐든지. 고마워요. 얼른 가보세요. 전 병원으로 돌아갔고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전화가 너무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이라서 전 남편에게 슬쩍 어머니 근황을 물었죠. 요즘 어머님 연락이 뜸하시다. 뭐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지? 나도 엄마랑 통화한 지 좀 됐어.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뭐. 아가씨는? 아가씨도 잘 있지? 잘 있겠지. 왜? 엄마가 또 뭐래? 아니, 너무 연락이 없으셔서. 이번 주말에 어머님 댁 들릴까? 안 간 지 오래됐잖아. 그래, 그러자. 이상하게 폭풍 전야 같은 불길한 기분이 계속 들었습니다. 곧 뭔가가 하나 터질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었죠. 그런데 이건 시어머니가 저에게 주려고 했던 재앙 프로젝트 중 하나였어요. 주말에 저희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빈손으로 가기 좀 그런가? 나 요 앞에 슈퍼 가서 뭐 좀 사갈게. 그냥 가자. 괜찮은데. 그래도 나 여기서 내려줘. 간단한 거 사서 들어갈 테니까 주차하고 있어. 전 슈퍼로 갔고 뭘 사야 할지 슈퍼를 둘러봤습니다. 아유, 저 할머니 또 왔네. 자꾸 왜 여기서 과일을 찾아? 여기가 무슨 과수원도 아니고. 여기 과일도 팔아요? 그럼요. 규모는 작아도 있을 건 다 있죠. 근데 저 할머니가 자꾸 공짜 과일을 달라고 해서 요즘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공짜 과일이요? 아니, 보름 전인가? 여기 아파트 사시는 사모님이 갑자기 저희 슈퍼에 있는 과일을 싹쓸이 해가시더니만 과일을 싹 깎아와서는 맛없어서 못 먹겠다고 저보고 알아서 처리하라는 거예요. 환불해주겠다고 하니까 싫다고 하면서 가버렸어요. 깎은 과일도 아깝고 해서 폐지 줍는 할머니들한테 좀 나눠드렸더니 그게 소문이 나서 자꾸 오는 거예요. 아유, 정말 장사하다 보면 희한한 일도 다 있다니까요. 혹시 올림머리 곱게 하시고 예쁘게 생기신 분 아닌가요?
아, 맞아요. 그분. 아세요? 전 그때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시집살이 시키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완전히 절 겨냥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시댁으로 당장 달려갔고 시댁엔 시아버님, 시누이, 남편 그리고 어머니까지 거실에 있었죠. 전 잘됐다 싶어서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손목은 좀 괜찮으세요? 당신 손목 아파? 그런 말 없었잖아. 한 보름 전에 갑자기 아프더라고요. 뭐 이젠 괜찮아요. 과일도 못 깎으실 만큼 아프셨는데 이상하네요. 갑자기 낫다니. 너 저녁 먹었니? 안 먹었지? 내가 차려줄게. 어머님, 보름 전 제가 여기서 깎았던 과일 왜 버리셨어요? 아니 어차피 버릴 건데 왜 저한테 그런 일을 시키신 건지 궁금해서요. 과일? 얘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아가씨, 그날 과일 깎은 거 아가씨는 알잖아요. 무슨 과일이요? 아가씨, 내가 그날 너한테 과일 먹으러 오라고 했겠지. 내가 왜 바쁜 널 불러서 그런 걸 지키니? 너 날 나쁜 심의로 만드는구나. 요즘 우리 며느리가 너무 바빠서 착각을 한 것 같구나. 당신 자꾸 일하는 수연이한테 전화하고 그러지 마요. 애들이 병원에서 얼마나 바쁜데. 난 과일이 좋은 게 있어서 먹이고 싶어서 그랬죠. 어머니,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보, 내가 수연이를 맘 상하게 했나 봐요. 우리 며느리 수연아,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자, 마음 가라앉히고 저녁 먹자. 자, 얼른 식탁으로 가자고. 전 완전 거짓말쟁이에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못된 며느리가 됐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시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밥만 먹었고 어머니는 너무 온화한 얼굴로 식사를 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시누이를 따로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아가씨, 왜 거짓말해요? 제가 뭘요? 과일 깎은 거 봤잖아요. 나 오늘 슈퍼 사장님한테 어머님이 과일 버린 거 확인하고 왔어요. 전 몰라요. 자꾸 묻지 마세요. 아가씨,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해요. 아무리 엄마라도 언니, 엄마랑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언니만 다쳐요. 전 이 말밖엔 해드릴 게 없어요. 전 시누이가 말한 의미가 뭔지 그땐 몰랐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저만큼이나 시누이도 어머니께 무언가 억눌려 살고 있다는 점이었죠. 시연아, 너 잠시 나 좀 볼래? 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너 머리는 왜 달고 다니니? 좋은 대학에서 의사까지 된 머리가 상황을 꼭 이렇게까지 만들어야겠어? 내가 그랬잖아. 복된 어머니 말을 거역하면 재앙이 있을 거라고. 우리 집 식구들 모두 복된 어머니의 자녀라 온순하고 착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지? 만약 다른 집 사람들이었다면 널 가만두지 않았을 거다.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널 며느리로 받아들인 게 후회가 되는구나. 한 번 더 우리 식구들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 생기면 그땐 차라리 죽여달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생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알겠니? 못된 것 같으니라고. 생지옥이라 원수지간에나 하는 말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생지옥을 맛보게 해준다니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양의 탈을 쓰고 저한테만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저 이중인격. 소름 돋았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란 마음으로 전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안 보면 이런 소리도 안 듣겠다 싶었죠. 그리고 전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스스로 헤쳐나가야 된다는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편이라 시누이도 본인이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지랖폰은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와 대치하면 할수록 저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에만 몰두했고 시어머니의 호출에도 일 핑계를 대며 되도록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 인생의 폭풍이 서서히 다가오려고 하던 그날은 유독 날씨가 좋았어요. 가을 햇살이 응급실 문 앞에 내려앉아서 일은 확 때려치우고 여행이나 갈까 하는 마음이 생길 만큼 좋은 날이었습니다. 날씨 참 좋다. 공부 잘해서 어찌어찌 의사는 됐는데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도 없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의사 안 했을 거야. 그래도 오늘 얼마나 좋냐? 응급실이 이렇게 독서실처럼 조용하니 난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안 믿기는데? 참, 너 요즘 시어머니랑은 어때? 안 보는 게 상책이라 생각하고 뭐 요즘은 거의 연락도 안 해. 집안 행사 있으면 잠깐 들리는 편이고. 선배는 괜찮고? 선배 성격 알잖아. 부모님 삶은 부모님 삶, 자기 인생은 자기 인생. 그래서 오히려 뭐 내가 편하지. 솔직히 예전엔 시어머니 말 거역하면 소방 맞는다고 했지만 요즘 그런 게 어딨냐? 다들 바빠 죽겠는데 며느리돌이? 아휴, 우리 집 해피한테나 주라 그래. 우리 강아지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는데 사람이 그럼 쓰나? 개팔자가 상팔자네. 시집살이도 안 하고 먹고 자고 애교 좀 부리면 주인이 예뻐 죽고. 그러게. 저거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한가 했다. 가자. 동료와의 여유 있는 커피타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119 구급차가 응급실 문 앞까지 왔습니다. 전 구급차를 볼 때마다 제발 환자가 많이 다치지 않았길 마음으로 바라고 또 바랬죠. 맥박이랑 호흡은요? 안 좋아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어디 봅시다. 환자는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고 사고로 인해 피범벅이 될 정도로 심각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봤지만 이렇게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범벅이 된 환자는 처음이라 간호사들은 구토를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자, 시간 없어요. 얼른 환자 신원 파악하고 수혈부터 합시다. 김쌤, 환자 혈액형 확인하고 수혈실에 응급이라 전해요. 네. 환자 신원은 여기 있습니다. 지갑에 주민등록증이 다행히 있더라고요. 어디 봐요. 전 환자의 주민등록증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환자는 바로 우리 신우이였습니다. 수연아, 왜 그래? 이 환자 우리 신우야. 우리 아가씨. 어떡해. 뭐? 빨리 선배한테 연락해야겠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신우이가 맞는지 피범벅이 된 신우이의 얼굴을 거즈로 닦고 또 닦았습니다. 아가씨 아니죠? 아가씨 아니죠? 그런데 피를 닦으면 닦을수록 아가씨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식구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원영아, 선배 어떡해? 우리 아가씨 어떡해? 일단 우리가 수혈하자. 아가씨 혈액형이 뭐야? 원영이 RH-B형이야. 내가 해줄 수가 없다고. 뭐? 아가씨가 가진 혈액형은 RH를 가진 혈액형끼리만 수혈이 가능한 희귀 혈액형이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도 0.1%에 불과할 정도로 RH를 가진 가족이 아니면 절대 수혈은 불가능했죠. 선생님 어쩌죠? RH라고 하시던데. 선배, 빨리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 연락해. 연락했어. 우리 원영이 어떡하지? 원영아. 전 신우이를 보자마자 넋을 잃은 남편을 다독여야 했습니다. 저까지 쓰러지면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정신을 바짝 차렸죠. 소식을 듣자마자 시부모님은 병원으로 달려오셨고 아버님은 신우이를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원영아, 아이고 우리 원영이,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아버님, 아가씨를 위해서라도 힘내셔야 돼요. 아가씨 혈액형이 RH인데 두 분 중 일단 수혈을 좀 해주셔야 돼요. 수혈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니? 어머님, 지금 아가씨 상태를 좀 보세요. 피범벅이잖아요.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백혈구 수치도 지금 거의 제로예요. 두 분 중 누가 RH세요? 수혈 말고 방법이 있을 거야. 원준아, 방법 좀 찾아봐라. 방법이요? 있죠. 엄마도 아시잖아요. 무슨 방법? 너 혹시 그럼 원영이 이대로 죽일 거예요? 안 돼.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내가 복된 어머니한테 기도하마. 어머니가 분명히 원영이 살려주실 거야. 헛소리 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뭐? 너 지금 복된 어머니를 모욕하는 거니? 복된 어머니? 엄마, 지금 엄마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기도가 뭔 소용이에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리 비켜. 원영이 피를 좀 받아야겠다. 수연아, 원영이 피 좀 다오. 어머니, 지금 아가씨가 피가 모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피를 달라고요? 복된 어머니께 바쳐야 산다니까. 얼른. 어머니 미쳤어요. 진짜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복된 어머니 때문에 아가씨가 이렇게 된 것 같네요. 말도 안 되는 어머니 그 이상한 믿음 때문에 아가씨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아가씨 죽어도 그런 소리 하실 거예요? 뭐야? 이 못된 거? 이 사탄아 물러가라. 허이 허이. 사탄? 사탄은 바로 당신이야. 아버님은 어머님을 보자마자 그대로 펀치를 날리셨고 시어머니는 응급실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무리 나은 정이 없다고 해도 당신은 애들을 키운 정도 없어? 그런 거 생각 안 해? 당신이 믿는 그 종교 우리 애들한테도 좋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둔 거야. 그런데 내 딸을, 죽어가는 내 딸을 앞에 놓고 뭐? 애 피를 바친다고? 여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그 사탄이랑 살 때 내가 당신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우리 소중한 아이들도 내가 키웠고 그 사탄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 엄마고 당신 아내라고요. 솔직히 그땐 당신의 젊음이 좋았고 아이들을 키워준다는 말에 당신을 좋아하게 됐어. 그래서 당신이 이상한 종교에 빠져도 믿고 또 믿은 거라고. 그런데 감히 내 자식을 이렇게 만들어놔? 당장 이혼이야. 이젠 더 못 참아. 그때 갑자기 응급실 문이 열리고 허름한 차림의 어떤 중년 여성이 급하게 아가씨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원영아, 아유, 우리 원영이 어떡해? 우리 원영이 살려내라가. 결국 사탄을 또 불렀네.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내가 당신을 믿고 애들 맡기고 떠났는데 애를 이 지경을 만들어놔? 너, 내가 오늘 가만히 안 둬. 중년 여성분은 의료용 가위를 들고 시어머니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서 피했고 두 사람은 머리를 쥐어뜯고 응급실에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얼른 나가세요. 내가 저 환자 엄마예요. 친엄마라고요. 내가 아래 있으니까 빨리 내 피 우리 딸한테 좀 주세요. 빨리. 친엄마? 전 도대체 이 상황이 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단란한 표정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정말 아가씨 친어머니세요? 내가 원영이 친엄마예요. 내가 배아파 낳은 내 딸이라고. 이럴 시간 없어. 우리 딸 수혈 안 하면 죽는다면서. 얼른 빨리 우리 원영이 좀 살려주세요. 전 일단 아가씨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수혈을 시작했고 온 식구들은 아가씨의 의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선배, 지금 이 상황 뭐야? 내가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 좀 해봐. 수연아, 미안해. 남편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아가씨와 남편이 아주 어릴 적 시아버지는 바람을 피우셨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와 말이죠. 그 여자는 아버님의 자식들을 친자식들처럼 키우겠다 말했고 아가씨와 남편은 그렇게 친엄마와 생리별을 하게 된 겁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이혼 위기도 겪었지만 시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리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결혼을 한 터라 시아버지께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음이 약한 아가씨에게 그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고 말을 안 들으면 협박까지 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전혀 모르게 말이죠. 아주 철저히 집안에서도 이중생활을 했던 겁니다. 수혈을 하는 아가씨 친엄마를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혈하는 것도 힘든데 정신을 잃은 아가씨를 뚫어져라 보며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걸 보니 아가씨도 아가씨의 엄마도 둘 다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원준이? 우리 원준이 맞지? 원준아. 엄마, 죄송해요. 제가 원영이를 지켰어야 됐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아니야, 다 이 엄마 잘못이지. 다 엄마 탓이야. 그때 그렇게 너희를 두고 나오는 게 아닌데 내가 매일 땅을 치고 후회했어.
생떼 같은 내 새끼들.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끼고 키웠어야 됐는데. 미안하다, 원준아. 엄마가 미안해.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어제 만난 사이처럼 남편과 어머니는 서로를 걱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남편의 식구들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을 가만히 둬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지금 그 사탄이 다시 돌아왔어요. 얼른 우리가 힘을 모아서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다들 소집해서 병원으로 좀 오세요. 참, 그리고 통장이랑 도장도 좀 가져오세요. 지금 딸이 아픈데 누굴 소집한다는 거예요? 넌 이제 끝이야. 복된 어머니들의 자녀들이 곧 올 거다. 내가 20년이 넘도록 저 사탄을 물리치려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 줄 알아? 그런데 네가 또 저 사탄을 부르다니. 복된 어머니시여, 저의 죄를 사하소서. 사탄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었겠지. 뭐? 나 다 알아. 당신의 이름, 나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잖아. 자, 이것 좀 보시지, 장복자씨. 사실 전 아가씨가 과일 사건으로 시어머니에게 뭔가를 강요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종교에 대해 알아보다가 시어머니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10대 때부터 사기 전과 이력이 있던 사람이었고 수배 이후 이름도 바꾸고 성형도 해서 180도 다른 사람 행세를 한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계모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곧 경찰 올 거야. 제발 진실을 이야기하세요. 제발. 그 거짓된 종교로 자꾸 빠져나갈 궁리만 하지 말고 정상적인 삶을 좀 살라고요. 웃기고 있네. 네가 뭔데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야. 이 사탄, 내가 널 복된 어머니의 이름으로 벌하겠다. 이 사탄아!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장실 물걸레를 들고 저에게 돌진했지만 전 아주 재빠르게 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간호사 한 명이 소변통을 들고 저희 쪽으로 오다가 물걸레에 미끄러졌고 시어머니는 소변통을 그대로 뒤집어 썼습니다. 아! 이게 뭐야? 어머, 죄송해요. 이거 소변통인데? 어머, 어떡해. 박쌤, 아주 제대로 버렸네요. 잘 있어요. 내가 나중에 커피 쏠게. 네? 그 순간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신분 위장과 사기 이력 등으로 인해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끄러운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너무나도 다행히 아가씨가 눈을 떴습니다. 아가씨, 정신이 좀 들어요? 언니? 아가씨, 지금 누가 오셨나 좀 봐요. 누구? 원영아, 엄마야. 엄마. 우리 딸. 엄마? 신우이는 너무 어릴 때 엄마와 헤어져서 기억은 잘 나지 않았지만 시아버님이 옛날 사진을 보여주셨고 그제서야 친엄마를 알아보게 된 겁니다. 엄마가 계속 그리웠어요. 그리고 언젠간 꼭 만날 거라고 늘 생각했는데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원영이 엄마,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당신처럼 좋은 사람을 두고 마귀에 씌워서. 원영이 엄마, 날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시아버님은 그렇게 눈물로 사과를 하셨고 남편의 식구들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기, 신분 위조 등 죄질이 너무 나쁘다는 이유로 실형을 받게 됐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전 감옥으로 간 시어머니에게 꼭 할 말이 있어서 면회를 갔죠. 시어머니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고 그래도 자존심은 지키려는 듯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는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왜 왔지?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제가 뭘 했다고요? 아직도 착각 속에 빠져 사시네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어. 너만 아니면. 길은 정이 있는데 그렇게 하셔야 했어요? 20년도 넘게 키우셨잖아요. 복된 어머니의 사랑이 그 아이들을 키운 거야. 그 복된 어머니가 지금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요? 내가 너 저주하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어. 언젠간 그 죄를 받게 될 거야. 진짜 안 되겠네요. 제가 선물을 좀 가지고 왔는데 드릴까 말까 하다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선물? 나쁜 건 아니니까 잘 드시고요. 제발 복된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그런 생각은 좀 버리고 자신을 좀 믿으세요. 전 갑니다. 전 과일 한 트럭을 주문했고 이 과일은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재소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관계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단 시어머니가 매일 깎아서 나눠줘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죠. 그렇게 폭풍 같던 시간은 지나고 진짜 시어머니와 가족들은 원래의 삶을 되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식구가 짠 하고 태어났죠. 아휴, 우리 공주. 완전히 어릴 때 원형이 판박이네. 어머님, 제가 엄만데? 이건 아니죠. 너랑 원영이도 자매같이 닮았어. 처음 널 본 순간 마치 내 딸을 보는 것 같았어. 우리 딸도 컸으면 저런 모습일 텐데 하고 말이야. 뭐야? 뭐 딸 같은 며느리 뭐 그런 거야? 그건 절대 믿지 말아야 할 거짓말이라던데. 엄마 진심이에요? 얘가 엄마를 놀려? 너 내 마누라 자꾸 괴롭히면 가만 안 둔다? 아유, 얘. 요즘 전 제 딸을 보면 많이 느낍니다. 만약 이 아이가 없었더라면 제 인생이 어땠을까 하고 말이죠. 세상엔 수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부부. 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인연이 닿기까지 어마어마한 확률들을 거쳐야만 한다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 곁에 있는 이 인연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실 겁니다. 내가 외롭고 혼자라 느껴질 때 당신과 닿아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더 아름답고 풍부하게 느껴지실 겁니다.